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위험을 툭 꺼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리스크 포럼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자주 보는 거 맛있죠?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마시통증의학과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은 손해사정의 김동현입니다. ABA 금융서비스 트러스트 지사 대표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인데요. 자, 하지만 환자를 돕는 그 현장에도 법적, 또 제도적,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간병인의 현실, 그리고 간병 리스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간병이 새로운 사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데, 병원이라든지 가정,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 간병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자주 보시죠? 그렇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가지고 초고령화 사회. 그래서 뭐 전체 인구의 한 25% 이상이 이제 60세 이상인 인구로 구성되어 가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밑에 새로운 세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이 간병이라는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부고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분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있다가 간병 관련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상갓집에 갔는데 자식들이 안 온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는 상갓집. 안타깝지만 그 정도가 제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와닿는 벌써 우리나라에 벌써 와 있는 간병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병인의 수요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환자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있어요.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수요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정말 좋은 거는 통합간호병동이라 해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도권적인 보험 내에서 뭔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저희 병원에 또 이렇게 의료보호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렇게 가택 집에 오셔가지고 하는 간병 서비스나 이런 것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오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분이 같이 오시겠죠?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만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수요도 늘고 있고 좀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또 발빠르게 이런 간병인과 관련된 보험 상품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간병인 보험이 제 입장에서는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간호통합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간병인 썼을 때 뭐 2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간병을 해도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돈이 나오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아. 어차피 김동현 대표 얘기하실 거잖아요. 왜 갑자기 또 얘기하실 밑밥을 건데 까시는 무슨 얘기 하시려고 오늘? 이게 오늘 치열할 거예요 아마. 나 벌써 무섭다. 나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 사기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너무한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도 너무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못 움직여요. 누군가 간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병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 간병인이 지금 현재 부재라서 인력난이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난인데 없어가지고 가족이 간병을 합니다. 당연히 가족이 간병을 하기 때문에 돈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조사를 하느냐? 현장 조사요? 이 가족이 진짜로 병원에 왔었는지. 가족이 당연히 간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은 가족이 간병을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로 부정수급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이 문제가 됐었죠. 자,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네, 자세히 좀더 자세히 나눠봐야 할 할게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소비자분들이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간병인만 써도 돈이 나와요. 병은 상관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면 몇 가지를 제외하면은 다 보상을 합니다. 간병인을 썼을 때.
근데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뭐 180일까지 보상하느냐 혹은 180일 이후까지 보상하느냐 네, 그 차이도 좀 있고요. 약관상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문 간병인이 썼을 때만 지급을 하는 보험이 있고요. 전문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이건 시기마다 조금 달라요. 네. 가입한 시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전문이란 말은 요양보호사들 전문. 네, 맞습니다. 이게 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양기관은요, 법적으로 등록이 된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대요. 약관상에 봤을 때 예전에 가입하신 2021년도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후부터 23년도까지 가입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전문 요양기관만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가입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병만 해도 돈이 지급이 되게끔 약관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이후 건 같은 경우에 가족도 되는 거고 다른 분도 다 되는 건데 그 이전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진짜 원장님, 네. 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두 분이 너무 시한폭탄을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나 대표님한테 지금 질문하기 싫은데 이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분쟁 많죠? 엄청 많죠. 예,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험에 청구하는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죠? 사기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사기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계를 해가지고 영수증을 별도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끼리?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자료 내신 요양보호사도 다 끼고 하시는 거겠네요. 거의 저희가 그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그런 것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사기 말씀드렸던 조직이네. 사기 조직이 아니고요. 조직이죠 조직. 사실 이게 가족 간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서류를 만들려면은 어플들이 있어요. 간병인 찾아봐야겠다. 간병인 이제 요양기관에서 이 어플 들어가서 간병인 구합니다라고 올리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신청하는 구인구직 네, 비슷한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가족 간병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아하.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간병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발급할 수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개무임이거든요. 누군가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분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사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내가 가족이니까 엄마가 아프시니까 내가 옆에 가서 이제 간병도 하고 뭐 이렇게 할게. 근데 엄마 내가 병원에서 못 자겠어. 네.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8시간 이상 간병을 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한 2시간 간병하고 나 간병했어요. 돈 받아버리고 3시간 간병해버리고 근데 엄마 밥 먹으러 왔어. 밥만 먹고 집에 갔는데 간병인 돈을 받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손해율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부정수급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시간도 다 안 채우고 부정수급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외에 또 다른 분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방금 이야기하시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아까 보험 사기와 연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조사가 나와도 보험 사기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사를 어디까지 하냐면 이 간병인한테까지 개인정보를 받아요. 그러면은 간병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구글 타임라인으로 실질적으로 그 행적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요즘에는 통신사 기지국까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보험사도 너무 심하게 조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네. 혹여라도 부정수급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간병인 보험에서 네. 한 달 30일 썼다. 네. 지급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2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거든요. 20만 원을 가정했을 때는 뭐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오 크네요. 한 달이라고
간병인이라 쳤을 때. 근데 이게 약관에 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약관상 나와 있는 문구로는 우리가 총 발생한 간병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나누면 하루당 금액이 산정이 돼요. 근데 이 하루당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 만약에 하루당 금액이 7만 원 미만이면 가입 금액의 50%만 나가고요. 7만 원 이상일 때 가입 금액이 나가는데 소비자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간병인을 쓰게 됐을 때 첫 번째는 간병인은 간병일지를 보통 작성을 다 합니다. 근데 이 간병일지 귀찮으니까 작성 안 하시고 작성 안 나중에 막 하시고 작성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던데 내가 돈을 받을 주체이기 때문에 간병일지를 매일매일 쓰시게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으시고요. 나중에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민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간병인이 있고 환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잖아요. 네. 병원의 간호사들이 입원해 계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 상태 체크하고 뭐를 적느냐 간호일지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 다르고 또 간호사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어떤 병원 일지를 보면은 이 간병인 상주에 대해서 작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원을 하고 간병인을 쓰고 있으면 그 간호사분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간병인 상주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달라. 그렇게 했을 때 간병일지와 간호일지상에 간병인 사용한 그 내역이 일치하면 굳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뭐 간병인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되게 어려운 게요. 사실 그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요. 많진 않아요. 그렇게 뭐 누가 그렇게 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 거는 그 사기 치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 그쵸. 거예요. 네. 저도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CCTV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지국 항의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간병인을 썼을 때 그 서류가 완벽하다는 보험회사는 그냥 했습니다. 되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보통 대상이 뭐냐면 어떤 대상이냐면은 가족 간병이거든요. 가족 예. 간병인. 대상이 가족 간병이에요. 일반 간병에 썼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렇게 그래요?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간병인을 쓸 때 특히나 더 간병 일지라든지 그렇죠. 휴대폰 사진, 간호 일지 이런 것들을 좀 소비자분들이 챙기는 게 좋겠네요. 가족 간병이 문제가 됐던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간병이 필요한 상태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기라고 하는 게 일반 분들이랑 보험사랑 이견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 엄청 큽니다. 생각이 다르죠. 아니 네. 뭐 손발 쓸 수 있어도 간병이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저는 부모님이 아파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뭐 팔다리가 괜찮아.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옆에서 못하는 경우라면 간병인을 붙여서라도 우리 그쵸. 부모님을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제 입장에서 볼 때 지금에 가지고 있는 간병보험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말 간병인이 안 그쵸. 예. 그 부분의 요소라고 하지만 1인 가구도 엄청 늘고 있잖아요. 혼자 만약에 어디서 골절만 어디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이 잘 안 돼. 그럼 누가 와서 뭔가 도와줘야 돼 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아까 지금은 분쟁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구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뭔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 좀 많이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간병인을 쓴다? 간병인을 쓰는데 내가 입원을 해야 한다?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간병인이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만 원 사이더라고요 하루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자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러면 13만 원, 15만 원 정도 돈이 나가요. 20만 원 받았어요? 나머지 병원비로 5만 원 나가면은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예, 보험회사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아마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계속 된다면은 보험사가 안 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금융당국에서 못 팔게 합니다. 작년에 갑자기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오 어떻게 이거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 팔지라고 생각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 치료비가 실손으로 청구가 된 게 있었어요. 내가 얼마를 썼던 간에 네가 1억을 썼어? 그럼 나 1억 줄게. 이런 암 실손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주요 치료비 중에서. 근데 그 금융감독원이 바로 막았습니다. 왜냐? 너 이거 팔아가지고 의료 그거를 더 많이 쓰게 유도를 하면은 어떡하느냐. 그럼 건강보험료도 전부 다 빵꾸가 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이 바로 막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간병인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네. 남용을 해버리면 남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마이너스 때문에 못 파는 게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막아버릴 거예요. 진짜 필요한 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 피해보잖아요. 있겠네요. 네,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방금 어머니가 수술하시면은 간병인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게 맞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제 후미추돌로 콩 박을 수 있잖아요. 콩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염자로 일주일에 입원하는데 거기서도 진짜 간병인을 쓰는 거예요. 나쁘다 진짜. 그리고 내가 정말 경미한 질환들 있잖아요. 약만 먹으면 낫는 질환으로 뭐 한 며칠 입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회사에서 이런 자꾸 타이트하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보험 사기라는 게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보험 사기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 사보험에서는 내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 입장을 고려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금액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자꾸 또 금액이 올라가요. 보험사도 물론 내가 만든 보험에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가입한 가입자의 인식도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저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인식률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네, 이 보험을 바라보는 인식,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건강보험 체제를 바라보는 인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뭔가 인식 전환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게 없으면 사회비용적인 부분에서 이거 감내 못할 겁니다. 감당이 안 되지. 우리가 계속 지금 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반대로 억울하게 난 정말 이 그치. 보험을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의 사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간병인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요청하는데 간병인이 모두가 다 천사는 아닙니다. 내가 왜 내 개인정보를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간병인이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데 뭔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급 지급을 유보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보험급 지급 유보는 이꼴 보험급 부지급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쵸. 돈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진단명에 따라서 간병인에 뭐 쓸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약관에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간병인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요즘에는 무엇을 건드리냐면 입원이 필요한 진단명인지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진단명인지를 자꾸 의료자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문이 진행이 되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 주치의 입장에서는 간병이 무조건 필요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간병이 무조건 필요하다 아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맞아요.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조금 보험회사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심사가 나와서 이 진단명에 대해서 간병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료자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연하게 내가 자문을 거부하게 되면 또 보험회사는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또 보험급 지급 유보를 해버려요. 그럼 또 그거는 보험급 부지급이랑 결과가 똑같거든요. 협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협조를 무조건 해라는 게 아니라 의료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필연적으로 의학적인 부분 플러스 법률적인 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진단명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약관의 어떤 부분 때문에 맞아. 지급을 못하겠느냐라는 지금 아나운서님이 궁금한 걸 물어보듯이 내가 궁금한 걸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좀 네. 중요한 얘기인 것 중요한 같아요. 얘기죠. 예,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네. 그 저도 뭐 이거는 간병인 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뭐 실비보험 관련되어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요구하는 네. 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문자로 오시는 거 보면 보자마자 환자분들이 손을 달달달달달 이렇게 보내세요. 문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약관을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대응해가지고 질문을 던져 사실 못할 것 같은 내용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사실 저 아까 저 의료자문 뭐 이게 의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도 예전에 대학교 있을 때 의료자문 많이 받아봤는데 의료자문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험회사 입장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쵸. 예, 이게
제3자의 원리 있는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맞아요. 컨택을 했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엄청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나의 이게 상상력이 말이 좀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네. 다 환자한테는 네거티브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이 좀 그렇겠지만 참 주치의하고 잘 지내십시오. 근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겠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진짜입니다. 아. 왜냐면은 이런 주치의가 진짜 한 줄을 어떻게 잘 써주시냐 일단 아, 진짜. 네, 간병보험이 왜 만들었을까요? 난 제 입장에서 볼 때 필요했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니 실비보험의 여러 가지 형태대로 통합해도 될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치료 과정상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트렌드 아니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오늘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이 보험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뭐 의료 현장, 그리고 저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자의 억울함과 고충이 정말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사회로 갈수록 이 간병비가 이제는 제2의 노후 비용으로 불리거든요. 워낙 이제 이 간병이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2의 노후 비용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보험 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간병비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분쟁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소비자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험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물론 이제 특정 보험사만 판매를 합니다. 종합병원 입원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간병이 안 써도 되거든요. 가족 안 와도 돼요.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해도 돼요. 간병이랑 비슷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은 리스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갈 바에는 그거 준비하는 게 낫죠. 그 병실 입원비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병실 입원비랑 똑같습니다. 대신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몇 인실에 상관없이. 입원비하고 합쳐지는 보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인실이나 2인실 상급 네, 병실을 병실, 이용할 예.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은 우리 다인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보험 건강보험에서 혜택 받는 병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네, 상급병실 말고 이제 기준병실 얘기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내는 건 싸잖아요. 싸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혼자 있고 싶거나, 예, 아니면은 좀 다인실이 아닌 뭐 한 2인실이나 이런 거를 좀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비용 때문에 이용을 못 하세요. 근데 요걸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1인실을 쓰고 싶어도 돈이 나올 것이고, 혹은 다인실을 써도 똑같은 돈이 나와요. 무조건 네. 이 어떤 형태든 병실 네. 사용이든 간에 지급되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나옵니다. 다이렉트로 주는 예, 거네요. 다이렉트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급실 우리가 사용한 금액하고 그렇죠. 상관없이 내가 뭐 10,000원을 쓸 때 2만 원 그거보다 쓰든 예. 작게 쓰더라도 그만큼 나옵니다. 예. 오케이.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오늘 좀 토론을 쭉 하면서 느낀 부분이 진짜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이 간병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아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하는 간병 리스크 뭐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든지 아프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제2의 병으로 앓는 병이 간병이라고 하는 병질환으로까지 얘기하는 게 간병인 만큼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형태의 보험이 됐든 간병의 보험이 됐든 사실 이 고령화 사이에 부모님의 연배가 올라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보험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준비해 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 그럼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시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병과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지자체 간병 지원 제도라는 게 다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방금 또 얘기했던 지자체 간병 지원 제도라는 거는 물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중증 장애인이거나 중증 질환자이거나 희귀 난치성이거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소년 소녀 가장인 분들이 이제 또 똑같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면은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실 때 주치의가 발급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보건소를. 네. 이게 발급이 6개월 이상 병원 치료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방문하고 계신 병원, 집에 누워 계신 분들은 안 돼요. 병원에.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그래서 필요하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네. 기록을 바탕으로 의사가 써주시기 때문에 네. 꼭 그것도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내년부터는 저희 간병인이 자기부담금이 원래 지금 100%인데 내년 30% 줄었던데요. 네, 정말 이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그러네요. 간병이거든요. 예. 네, 근데 사각지대, 그거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결국 본인께서 직접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점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을 하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간병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와 보험이 이렇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리스크 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의 리스크들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